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하락한 데 따른 여파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 국내외 주요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시장이 한 발 떨어져 관망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이어서 살펴보시죠. 정부가 8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기획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 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 예산인 729조 9천억 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 원대 예산을 예고했습니다. 총 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10.9% 증가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처음 700조 원대 예산안을 편성한 데 이어 1년 만에 800조 원대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슈퍼 예산의 배경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납부 실적 증가 등 세수 여건 개선과 코스피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소 증가 등이 거론됩니다. 앞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년도 국세 수입이 전망치를 100조 이상 넘긴 50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반도체 호황 등을 고려하면 국세 수입이 6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간밤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111일 만에 400% 이상의 성과급과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 등을 골재로 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10년 만에 전면 파업까지 나서는 등 노사는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직원 임금 감소 및 회사의 매출 감소 우려가 이어지자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전자투표 결과 50.08%가 반대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에는 15,045명이 참여했으며 찬반 격차는 0.16%포인트, 표 차이는 25표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잠정안 부결에 따라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2차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가상화폐 등의 디지털 자산과 금, 기술과 항공, 해운 등에서 이란과 거래를 하는 다른 국가에게도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의 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주장한다면 어떤 기관이든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이란 정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설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놨으며 2년 경제 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새로운 제재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강경 대응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 급체금리에 대한 우려가 해결될 수 있을지 악화되진 않을지 향후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될 텐데요.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 시장 상황 속 향후 전망과 맞춤 전략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하락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꽤나 큰 코스피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3%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조금씩 이제 힘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들어서 지난주 후반부터 현물을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조 단위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현물은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선물은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계속 한 최근 4, 5거래일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하락은 나오지만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 주에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과연 어떻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AI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젠슨 왕이 잠재워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어떻게 움직일까를 잘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25만 원 아래로 살짝 내려갔었거든요. 24만 5천 원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힌트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반도체는 쉬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조금 전에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진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새 우리가 무관심할 때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지, 미국이 왜 비트코인을 이제 만지작거리는지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뭐 미국의 어제 밤에도 또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자, 미국의 재무부가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에 뉴스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말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재무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제스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보통. 미국이 지금 많이 급하기는 급한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고 3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계속 임계점 거의 다다랐다. 만약에 이 5% 넘어가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넘어가면 5% 넘어가면 약간 이제 위험해지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지난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장기 국채 이 바이백하는 이 규모를 2배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확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또 힘이 약발이 다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의 시간에선 아침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미국 재무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1조 달러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채권 매입을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10년물, 30년물 아니면 단기 국채도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급함, 이것을 어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미국 정부의 다급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장기 국채를 만약에 재무부가 다시 사들이게 되면 장기 금리를 어느 정도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것과 동반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장기 국채 금리가 조금은 이제 완화되면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가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또다시 정부의 개입이 없이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이런 희소성이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는 가장 매크로적인 트리거가 됐던 것은 이 미국 재무부가 뭔가 장기 국채에 자꾸 손을 대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러면서 지금 미국 재무부만 이렇게 국채 금리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는 이제 재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또 하나의 카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 때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뭐 서클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아니면 클래리티 법안 이런 것들이 막 추진을 하다가 잠시 멈춰졌습니다. 뭐 이란 전쟁 때문에도 이유가 있었고 우리에게 약간씩 잊혀지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다시 이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하게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제도권 안으로 어쨌든 코인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앞으로 성장을 촉진시키게 되면 준비 자산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담보를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준비 자산을 가지고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사들이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의 국채를 자꾸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준비 자산 늘어나고 단기 국채를 좀 사들이는 이런 구조적인 수요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국채는 미국 재무부가 어쨌든 바이백을 하든 사들이는 전략으로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컨트롤할 것이고 단기 국채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단기 국채들을 사들일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를 하게 되면 장기 국채, 단기 국채 전부 다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할 거다라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해외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나 이 구조를 탈피해서 직접 미국 자체로 이런 국채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기 전에 비트코인 차트를 캡처했는데 캡처하니까 그 다음으로 바로 8만 달러가 돌파를 했어요. 조금 전에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최근에 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앞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관 매수가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8월 지난 19일 이후에 미국의 비트코인 ETF,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규모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8월 19일 하루에만 5억 달러가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17일부터 21일까지 지난 한 주 동안만 누적 금액도 19억 달러, 2조 6천억 원이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미국이 어쨌든 비트코인을 살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살리려는 정책적 호재, 여기에다가 숏 포지션, 그동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숏을 치는 이 세력들이 많았는데 그 숏 포지션까지 거의 이제 청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 뭐 정고점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최고점의 수준에서는 한참 많이 내려와 있지만 지금 어쨌든 의미 있는 수준의 8만 달러 선을 돌파해줬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뭐 피보나치,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오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비트코인이 일단은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전략적 자산, 미국이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을 했고 디지털 금이라는 평가들, 내러티브들도 좀 형성이 됐었잖아요. 금뿐만 아니라 이 가상자산 쪽에서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는 게 비트코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통적으로 금이 어떤 자산입니까?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가치를 해지해주는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존재를 하는데 그게 한때는 좀 무너지긴 했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디지털 금의 역할을 앞으로 먼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 가격도 함께 올라가면서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이 연동이 되고 있거든요.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특성, 그리고 정부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해지 수요가 지금 많이 비트코인 쪽으로도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라는 매력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으로서의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안전자산으로서의 하나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언제든지 이 비트코인은 또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 떨어졌던 것들도 결국에는 숏을 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금처럼 해지 자산으로서의 검증을 최근에 몇 년은 받았지만 사실 금처럼 수십 년 동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또 의견이 바뀔지는 모른다. 그리고 신용이 경색된다거나 증시가 급락한다거나 뭔가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때는 언제든지 또 숏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금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 전례도 사실 과거엔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은 또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금과 연동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미국의 정부가 어쨌든 드라이브는 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디지털 자산법이 아마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니까 비트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들은 지금부터는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반도체 대기업 못지않은 성과급 잭팟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유안타증권 이종석 이사는 무려 227억 원을 받았다. 급여는 1,3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성과급만 227억 원에 달했다. 부국증권에서는 차장급 직원이 62억 원, 하나증권에서는 부장이 24억 원을 받아 대표이사 보수의 4배를 넘겼다. 삼성증권에서도 영업지점장이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많은 14억 원을 받았다. 은행권도 10억 원 안팎의 고액 보수자가 나왔지만 대부분 희망퇴직금이었다. 현직 직원이 성과에 따라 수십억 원을 받는 증권사와는 구조가 다르다. 이런 차이는 취업 선호도까지 바꾸고 있다. 대학생의 금융권 취업 선호도에서 증권사는 34.4%로 은행 34.5%를 불과 0.1%포인트 차로 따라붙었다. 연차와 직급보다 성과에 확실하게 보상하는 여의도의 성과주의가 MZ세대의 선택까지 바꾸고 있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선정을 해서 살펴볼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섹터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어제 한미약품에 대규모 기술 수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한미약품이 근손실은 줄이면서 살은 빼주는, 지방은 제거해주는 그런 비만 치료제가 좋기는 한데 왜 주가는 잘 안 가지? 라고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뭔가 인정을 받으면서 기술 수출의 성공, 이전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얼마 전에 항암제 이야기도 나왔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비만 치료제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이제는 조금 모멘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비만 치료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것을 비만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비만은 사실 뭐 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치료제라고 하죠. 자, 이제 한미 약품 관련돼서 이게 이제 뭐 하루 해프닝은 아니겠죠. 이제 하루 파티로 끝날 것이냐. 사실 시장에서 이제 파괴력이 생각보다는 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지금 코스닥 쪽에서 하락률 상위를 쫙 검색을 해보면 하락률 상위가 다 바이오거든요. 그러게요. 물론 조금 이제 밑꼬리는 달굴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바이오 쪽에 사실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바이오 쪽이 좀 안 좋죠. 그 안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 일단은 한번 좀 선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제약사 위주로 좀 한번 좀 선별을 좀 해봤고요. 네. 지금 국내 비만 치료제가 과거에는 이제 해외에서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이제 좀 따라 움직이는 수준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뭐 후기 임상 이런 이제 허가 단계까지 와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쪽 섹터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어제는 뭐 일단 한미약품이 상한가를 기록은 했는데 그 뒤로 오늘은 바로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체크해 봐야 될 텐데 뭐 가장 먼저 말씀드린 한미약품부터 좀 봐야 되겠죠. 네.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의 바로 급락. 이게 어쨌든 큰 기술 수출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게 뭐 흔들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결론부터 내고 가면 사실 어떤 새로운 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약품 금요일 날 이제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게 어떤 거냐면 한미약품 금요일 날 분명히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나왔거든요. 파이프라인 하나 포기한다, 이제 중단한다라는 게 장중에 나왔는데 이게 거의 흔들림 없이 올라가더니 월요일 날 이제 그 넥스트 프리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발표가 안 되고 공시도 안 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해서 이건 좀 약간 그 정보가 좀 유출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앞서 앵커께서 살짝 언급해 주셨던 이제 근육이 보존이 되면서 이게 비만 치료 살을 뺄 수 있는가 이게 원래는 과학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었었거든요. 뭐 가능성이 거의 제로였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뭐 마운자로 위고비를 맞으면 뭐 그게 자체가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이제 식욕을 떨어뜨려서 이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걸로 살을 빼는 건데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사람 몸은 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분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사람 몸 입장에서는 지방보다 근육이 더 필요 없는 존재거든요. 굶었을 때 근육은 칼로리를 계속 소비하니까. 그리고 근육 안에도 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만 이제 걷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근육을 보존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체지방이 있고 제지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지방을 유지를 하면서 보존을 하면서 제지방이라는 것은 지방 외의 것을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을 제지방이라고 얘기하죠. 그 제지방을 보존을 하면서 이게 살을 뺀다. 뭐 엄청난 지금 나와 있는 뭐 마운자로나 위고비와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임상 통과까지 시간이 뭐 짧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된다라고만 하면은 사실 뭐 시장에서 파괴력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이 똑같은 걸로 이제 D&D 파마텍이 지금 전임상 11월 달에 이제 미국인가에서 공개를 하죠. 전임상은 이제 동물한테 하는 걸 전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일단 뭐 제넨텍과의 어떤 계약 규모가 뭐 총으로는 3.5조 원이고 마일스톤은 3.2조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조금 더 어떤 뭐 주가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오늘 흐름 좀 아시긴 합니다만 분명히 뭐 좀 쉽게 표현하면 대단한 거인 것만은 뭐 확실하다. 이렇게 네. 뭐 한미약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약사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약사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JW 중해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비만 치료제를 지금 출시를 하려고 임상 실험하고 있는 후보 물질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좀 갖고 온 것들이 있거든요. 이 JW 중해제약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중국에서 보판 글루타이드 이런 것과 관련돼서 국내 임상 이제 신청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유명한 기업이긴 한데 간앤리 이제 파마슈티컬이라고 중국 기업이죠. 여기서 개발을 한 거죠. 그걸 JW 중에 제약이 갖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판권이죠. 해외 판권은 화이자 쪽인가요? 갖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JW 중해제약은 이 중국 쪽에서 이제 물질을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마운자로 위고비는 이제 일주일이고 여기는 이제 2주일이죠. 그 어떤 차이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두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한미약품이 또 의미 있는 아주 또 시장에 좋은 평가를 받는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좋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을 체크해 봤는데 탑픽 종목으로 어떤 걸 보고 계세요,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 일단 좀 가시권이 들어온 종목이 HK 이노엔이거든요. HK 이노엔? 이 HK 이노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 우리가 보통 뭐 코스맥스, 한국홀마 이렇게 봤을 때 한국 홀마가 코스맥스보다 매출이 뭐 이렇게 많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이 HK 이노엔 때문에 그런 거죠. 네. HK 한국 홀마 약자죠. 근데 예전에 제일제당이었었는데 제일제당 제약 부분을 한국 홀마가 이제 인수를 한 거죠. 2018년도인가?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이제 1,000억이 넘게 나오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조금 더 넘죠. 바이오인데 제약사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위산 억제제인 이제 KCAP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30번째 신약인가 해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HK 이노엔이 만든 거죠. 일단 HK 이노엔도 역시 그 중국 쪽에서 이제 뭐 물질을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3월 달에 이게 지금 HK 이노엔이 하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이제 발매 허가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한미 약품이 파괴력이 크긴 하겠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HK 이노엔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가시권 안에 좀 들어왔죠. 모든 비만 치료제가 그렇듯이 이제 당뇨 2형 치료제로 이제 허가를 받고 중국에서는 비만 치료제로 3월에 발매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일단 좀 속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이고 일단 연내 투약 마친 후에 일단은 뭐 허가 신청을 한다라고 하는데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 이거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거든요. 근데 1,000억이 넘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는데 바이오 제약에서 퍼가 12다. 뭐 굉장히 좀 싼 편이긴 하죠. 바닥권에서 일단은 뭐 반등 주는 흐름 상당히 우리가 보통 차트가 이쁜데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전일자 기준으로 상당히 퍼포먼스 있게 기관 수급 들어왔고 외국인 수급은 조금 플랫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기관 수급 돌아섰고 외국인 수급만 좀 오늘 마감까지 어떤 매수 쪽으로 잡히는 매수가 아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비만 치료제 아니더라도 지금 살만한 가격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HK 이노엔을 어떤 최선의 픽으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K 이노엔을 이 탑픽 종목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꼭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더라도 HK 이노엔은 충분히 뭐 실적도 탄탄하고 주가도 차트를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섹터를 테마를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주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내일 이제 열리게 되는데 오늘 그러면서 뭐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어요. 현대차나 기아나 뭐 모토에버는 안 움직이지만 글로비스가 또 많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자, 현대차 그룹주들 어떻게 봐야 될지 내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위원님은? 내일 일단은 뭐 CEO 인베스터 데이죠. 그러니까 뭐 정의선 회장이 당연히 나와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시장에서는 사실 뭔가 좀 크게 새로운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보다도 좀 기존의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제 인베스터 데이라는 것은 이제 뭐 주주, 애널리스트, 기관 투자자 이런 뭐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려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뭐 재무 계획 같은 경우도 발표를 좀 하죠. 일단 이번에 시장에서 어떤 뭐 새롭게 발표되는 것보다도 기존에 이제 새만금과 관련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뭔가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로봇 관련주들 오늘 조금 약간 힌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현대차 관련주들은 계열사들은 아직은 좀 안 움직이고 있는데 내일 한번 좀 움직임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 그룹주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어떤 거부터 볼까요, 위원님? 일단 뭐 누가 보더라도 현대모비스 대장이죠. 뭐 모비스. 아틀라스 관련돼서 어떤 뭐 간접적인 지분도 상당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틀라스를 현대차가 한 대 팔면 영업이익이 만약에 뭐 1,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280만 원이 현대모비스로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가장 많은 어떤 그 수혜를 본다라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냐, 뭐 HL 만도냐 어디가 더 수혜를 볼 것이냐. 현대모비스는 뭐 현대만 하는 거 아니냐. 뭐 만도는 현대도 하지만 뭐 외국도 뭐 다른 기업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뭐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현대모비스가 사실 주가적인 부분에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2월 달에 이 같은 재료로해서 올해 2월 달이죠.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이 뭐 현대 BNG 스틸도 그 안에 들어있죠. 현대 BNG 스틸은 왜 그러냐면 네. 현대 BNG 스틸은 뭐 이렇게 뭐 스테인리스 같은 거 소재 공급하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현대 쪽에 네오디듐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굉장히 센 자석이죠. 자석 중에 제일 강한 거. 전기 자동차 모터에도 들어가고 로봇의 어떤 액추에이터 모터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네오디듐인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기업이 성림 첨단 산업이죠. 그 대주주가 바로 현대 BNG 스틸이고 그래서 현대 BNG 스틸이 로봇 관련돼서 모멘텀이 나올 때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성림 첨단 산업 대주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뭐 대표적인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아틀라스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모비스를 봤고 BNG 스틸도 함께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그러면 내일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탑픽 종목으로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어떤 거 보세요, 의원님? 제가 봤을 때는 그 탄력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여러 부분에 조금 발을 좀 걸치고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현대 오토웨버가 사실 탄력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 오토웨버는 뭐 현대 AI 팩토리, 뭐 AI 팩토리는 그냥 뭐 데이터 센터죠. 그다음에 SDV 이제 소프트웨어 자동차 전환에 따른 실질적인 어떤 수치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바로 현대 오토웨버고 네. 그동안에 현대 오토웨버가 이 현대차 쪽에서 피지컬 AI나 뭐 데이터 센터나 뭐 자율주행, SDV 이런 거 나왔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인 게 현대 오토웨버이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이제 픽을 현대 오토를 해봤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오늘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좀 약간 선한 듯한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가격적인 조정보다도 기간적인 조정만 옆으로 한 2주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톡 쏴주는 어떤 트리거만 나온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한번 상방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목표 가격은 한 76만 원 정도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단기간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손절 가격은 36만 원 정도로 전 저점에서 살짝 좀 아랫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웨버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뭐 피지컬 AI에서 관련돼서 현대차 그룹 중에 제일 많이 탄력이 나왔던 건 역시 현대 오토웨버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쉬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쳤습니다. 과연 현대 오토웨버 내일 인베스터데이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한번 예상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시면서 현대 오토웨버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오늘 좋은 전략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주 하락이 우리 증시에도 오전부터 영향을 줬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반도체 투톱을 비롯한 메모리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오후에 접어들면서 코스피가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 코스닥 역시나 기분 좋게 상승 전환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보시다시피 버블맵 상으로도 눈에 띄게 빨간불 들어와 있는 섹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2% 하락 출발했습니다. 6,600선 아래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6,423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춰 잡으면서 한때 6,4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5%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6,662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3에서 5%대 낙폭을 그렸다면 현재는 1에서 2%대로 낙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783포인트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에 800선을 반납하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코스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상승폭을 계속해서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현재 0.5% 소폭 오르면서 817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해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은 기관이 장 초반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대 현재 매도해내고 있고요. 개인이 9천억 원대, 기관이 7,200억 원대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00억 원대 현재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400억 원대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원전입니다. 오늘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 쪽에 종합 원자력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를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산업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상태지만 이미 해당 보도가 원전주의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KNR 시스템이 가장 높게 튀어오릅니다. 15.2% 상승하면서 14,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정 기술이 14.7% 오름세 보이면서 10만 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KB증권이 올해 하반기 다시 한번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주목이 된다라면서 현대건설의 이 원전 건설 이 기술 능력에 대해서 다시 좀 부각을 했습니다. 14.7% 현재 튀어오르면서 12만 1,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르비텍은 6.2%,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 그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9.1% 상승하면서 79,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고요. 바이백 효과, 이 바이백 확대 효과에 따른 이 공급망 유동성 전망이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편입한 비트플래닛이 장 초반부터 상한가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이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죠. 7.2% 보유하고 있으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5.1% 상승하면서 6,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운영사의 파라텍시스 이더리움은 14.1% 오름세입니다. 이어서 위지트 4.6% 상승하면서 현재 1,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오후장에 살펴보고 분위기 체크해봐야 할지 오늘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살펴볼까요? 오늘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전이 오랜만에 지금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뭐 물론 아직 100% 확인된 건 아닌데 지금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우리 보고 좀 가져가라 이러면서 뭔가 원전을 같이 투자하든 같이 만들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려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마누가 프로젝트 관련돼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그 지적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분쟁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사실은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해도 웨스팅하우스와 뭐 합작사를 설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지분과 관련된 우리가 투자를 할 거에 대한 논란은 조금 이어지겠지만 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웨스팅하우스와 결국은 손잡고 미국 원전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굳이 또 원전줄 관련한 종목 그 중에서도 한전 기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네. 사실 뭐 우리가 코리아 원팀이라는 원전과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 주체는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전 기술이다 이런 그렇죠.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오늘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뭐 한전 기술을 비롯해서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또는 BHI라든가 뭐 대우건설 이런 관련주들도 많이 급등을 하지만 항상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를 확인하면서 대응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다른 여타 종목들도 있지만 한전 기술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뭐 프로젝트 감소라든가 원전 모멘텀 공백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은 뭐 겨우 뭐 흑자를 유지하는 정도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분 투자라든가 또는 뭐 합작사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중심은 결국은 한전 기술이 되지 않겠느냐 네네네.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 준다라면 결국은 미국에서 제안하고 우리도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마누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요. 사실은 15조 원 정도 규모의 베트남 원전 건설과 관련돼서 그동안 일본이 이 협상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소식을 보니까 이것이 이제 11월에 종료가 되는데 의무 조항은 없는 건데 일본에서 지금 발을 빼겠다고 그래요. 공기를 뭐 맞추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베트남 원전 건설과 관련돼서는 다시 이제 원점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 상반기에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베트남의 원전 수주와 관련된 어떤 MOU는 체결을 한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떨어져 나간다면은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전기술의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사실은 올 초에만 해도 주가의 어떤 그 조방 원전 하면서 상당히 시세를 주도했던 이러한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잘 연출이 됐었죠. 그리고 바로 4월 16일 날 19만 8천 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계단식 하락세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현재의 위치를 보면요. 결국은 이 하방을 잡고 올라와서 지지를 보여줘야 될 이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미 있는 이 9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미 있는 거래 수반과 더불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9만 원에 대한 지지력만 확인이 돼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1차적으로 물론 이 꺾어져 내려오고 있는 라인이 61선인데요. 이 10만 원 이상을 빨리 안착을 해주는 게 좋겠고 1차 목표가 13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께 설정을 하면서 현재가 오늘 이렇게 14%까지 급등하는 날 굳이 쫓아가지 마시고요. 뭐 내일도 좋고 10만 원 밑에서는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1차 목표가 13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전 기술을 자세하게 5월부터 원전주들이 계속 흘러내렸군요. 저도 차트를 오랜만에 봤더니 원전주들을 5월부터 끊임없이 내려왔고 뭐 오늘 뭐 보도들이 막 나왔지만 지금 뭐 산업부 쪽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 아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언급이 나오면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하긴 하나 보다
근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다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웨스팅하우스는 기술력만 갖고 있는 네. 거잖아요. 설계 기술력.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좀 뭐 생트집을 잡았던 그런 것들인데 네. 모든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서방 쪽에서는 우리나라하고 프랑스밖에 없다는 네네네.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 뭐 웨스팅하우스 이 지분 투자가 어떤 모멘텀이 되어줄지 한번 저희도 계속 추적을 해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정은 어느 정도 마치고 바닥을 잡고 있는 이 원전주들을 첫 번째 한정 기술을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종목인지요? 풍산입니다. 자, 구리 가격 요즘 이런 이 구리뿐만 아니라 비금속 이쪽의 가격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니까 풍산이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는데, 자, 풍산은 뭐 방산도 엮여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풍산이 뭔가 하나 빨리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2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네. 매출 1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1,252억으로 한 뭐 1,100억대 초중반을 예상했는데 33%나 급증을 해주면서 예상을 넘어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3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의 어떤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원자재와 관련된 얘기들이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데 방산 부분의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네. 영업이익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방산과 관련된 매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2세, 3세가 뭐 난 운영 안 한다, 뭐 팔아달라, 소위 말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 매각 불확실성이 결국은 시장에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작년 6월 달, 5월 달에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때 얼마나 이렇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뭐 급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 17만 2천 원까지 올라갔던 이런 자리였는데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시세를 한번 주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뭐 지난 올 초 상반기 3월 달에 한번 이렇게 급반등 잠깐 줬다가 내리 하락세를 보였죠. 그리고 나서 다른 뭐 어떤 그 시장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바닥권을 탈출해주고 1차 눌림목 주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요거는 거래가 조금 더 수반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떠한 그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방산 부분에 관련된 매각이 회사 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그냥 6만 원과 9만 원 정도를 상하 밴드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풍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게요. 가격 공개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KNR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또 재밌는 게 로봇주들이 다 지금 빨간불로 전환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내일 인베스터 데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로봇주들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있고 유니트리 상장과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뭐 상장되고 나서 하루 이틀은 좀 흔들렸지만 다시 또 틈만 나면 로봇주들은 벌떡 일어서는 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 무슨 뭐 중국에서의 대회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내일 현대차와 관련된 인베스터 대회에서 이 기존의 유압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차 그룹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슈퍼 휴머노이드에 탑재할 로봇손을 개발 완료해서 연말에 공개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네. 현재 추가적인 반등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들이 또 올라오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네요. 마지막까지. 또 내일 그 인베스터 데이에 기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홍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